안녕하세요. 한자서당 훈장입니다. 고전 한자 속에 들어있는 흥미로운 인물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인물은 고려시대 무인정권 시리즈 제1부입니다. 그들의 생애와 역사 속에 펼쳐진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그들이 남긴 역사적 교훈과 의미를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창백한 달이 송악의 주봉을 넘어 개경의 밤을 고즈넉이 비추던 1170년 2월, 겨울의 자는이 아직 가시지 않은 도성은 얼음장 같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그러나 그 깊은 정적 속에서도 왕궁의 그림자는 끝없이 이어지는 전각들의 위용으로 가득했다. 용마루 위로 솟아오른 기와지붕들은 대대로 이어진 고려 왕조의 권위를 상징하는 듯 했지만 그 화려함 이면에는 백성들의 시름과 무신들의 오랜 통한이 깊이 스며들어 있었다. 궁 담장 안에 희왕한 등불은 마치 낮은 양 주위를 환하게 밝혔으나 그 빛은 도성의 어둠을 걷어내지 못하고 더욱 짙은 그림자를 드리울 뿐이었다. 그 깊은 정적을 깨고 궁성 깊은 곳 보평청 연회장에서는 높은 문벌 귀족들이 쏟아내는 수많은 아첨과 함께 흥청망청 술잔을 기울이며 흥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기름진 안주 냄새와 달콤한 술내음이 뒤섞여 텁텁한 기운을 만들었고 얇은 비단옷을 입은 무희들의 춤사위는 쉴 새 없이 이어졌다. 이름 모를 악기들의 청아한 소리는 요란하게 터져나오는 웃음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려왔다. 이곳은 마치 그들만을 위한 낙원처럼 보였다. 허나 그 화려한 흥취 한켠 연회장 입구와 가까운 가장하석에는 무신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상석은 의종 임금의 좌우에 앉은 문신들의 차지였고 그들은 항상 끄트머리에 밀려나 앉아 연회의 주된 흐름에서 소외되기 일쑤였다. 그저 술잔을 기울이거나 간혹 눈빛으로 서로에게 짧은 안부를 건넬 뿐이었다. 굳게 닫힌 그들의 얼굴에는 오늘 처음 겪는 모욕이 아닌 오래도록 쌓여온 체념과 분노의 그림자가 어리어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술잔이나 허공을 향할 뿐 감히 문신들과 눈을 마주치는 법이 없었다. 그 사이에서 정삼품 상장군 정중부는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단한 체구를 지녔으나 늘 어깨를 움츠린 채 마치 자신을 감추려는 듯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의 거친 피부와 깊은 주름이 새겨진 얼굴은 세월의 풍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고 무거운 눈빛은 마치 오랜 응어리를 품은 듯했다. 이 얼마나 더섭는 유희인가. 이 나라의 근간을 갉아먹는 줄도 모르고 매일 문신들과 왕은 연회로구나. 정중부는 묵묵히 차가워진 술잔을 내려놓았다. 그는 텁텁한 공기를 피해 잠시 연회장을 벗어나 찬바람이라도 쐴 생각이었으리라. 그의 발걸음은 조용하고 신중했다. 한데 그때 그의 앞을 가로막는 그림자가 있었다. 의종 임금의 총애를 받는 젊은 문신 중 한 명인 직무나 한뇌였다. 한뇌는 지나가는 정중부를 눈여겨보지 않겠다는 듯 오히려 발을 더욱 크게 내디디며 그의 발을 고의적으로 짓밟았다. 악! 하는 짧은 신음이 정중부의 입에서 터져 나왔으나 연회장의 소란스러움 속에 금세 묻혀버렸다. 정중부는 고통스러운 듯 발을 감싸 쥐고 잠시 주저앉았다. 신발에는 한뇌의 신발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한뇌는 거친 숨을 몰아쉬는 정중부를 내려다보며 도리어 눈살을 찌푸렸다. 이 무례한 것, 어찌 감히 내 발길을 막아서느냐. 내 놈의 발길 때문에 내 귀한 새 신발에 티끌이라도 묻으면 어쩔 작정이냐? 한뇌는 눈에 띄게 큰 소리로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 정중부가 겨우 몸을 일으켜 한뇌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무거운 눈빛 속에서 얼핏 섬광 같은 날카로움이 스쳤으나 이내 감추어졌다. 그는 긴 숨을 들이쉬고 낮게 읊조렸다. 실례가 많았습니다. 대감. 소장이 미처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는 문신들의 관직명에 붙는 대감이라는 칭호를 억지로 사용하며 굽신거렸다. 그러나 한내의 비웃음은 더욱 노골적이었다. 실례? 감히 내 앞을 가로막는 무식한 무관 주제에 어디서 감히 실례 따위를 논하는가? 이깟 늙은 발에 내 신발이 더럽혀졌으니 어찌할 것인가? 씻어줄 것이냐? 닦아줄 것이냐? 한내는 조롱 섞인 차가운 미소를 띠고 정중부를 비웃었다. 곁에 있던 다른 문신들도 덩달아 낄낄거리며 웃어댔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정중부의 심장을 찔러오는 듯했다. 정중부의 주변에 있던 다른 무신들은 그저 고개를 떨군 채 땅바닥만 응시했다. 이 상황에 개입했다가는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을 당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때 저편에서 이를 지켜보던 정육품 산원 이방의 눈빛이 이글거렸다. 40대 중반의 이방은 다혈질적이고 충동적인 성미였다. 그는 불타는 눈으로 한내를 노려보며 자리에서 막 일어나려 했다. 그의 주먹은 이미 불끈 쥐어져 있었다. 허이, 저 망할 자식, 참을 수 없구나. 이방이 막 한내에게 달려들려 할 때 정중부가 그의 팔을 묵묵히 붙잡아 제지했다. 정중부는 말없이 이방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때가 아니나라고 말하는 듯했다. 이방은 격노하여 씩씩거렸지만 결국 정중부의 침묵하는 강인함에 눌려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는 차마 정중부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다. 이번만은 또 넘어가는가? 대체 언제까지 저 문신놈들의 작태를 보아야 하는가? 이방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피가 끓어오르는 듯했다. 정중부는 여전히 거친 숨을 몰아쉬는 이방의 어깨를 한번 두드린 후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의 어깨는 전보다 더욱 움츠러들어 보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무거웠으며 그 속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침전되는 듯했다. 오늘 밤 그의 발밑에서 시작된 사소한 모욕은 이미 썩어가는 체제의 상징처럼 느껴졌다. 무신들의 내면에는 이미 거대한 화약고가 만들어지고 있었고 그 심지는 침묵 속에 점차 타오르고 있었다. 연회장 바깥 궁을 지나는 한 나이 든 궁녀가 짧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다. 오늘도 어김없이 술잔치는 밤새도록 이어지겠구려. 백성들은 굶주리는데 저 안은 또 얼마나 흥청망청할까오. 저러니 나라 꼴이 말이 아니지. 그 옆을 지나던 병사도 투덜거렸다. 누가 감히 궁 안에서 그리 소리를 지르나 했더니 또 무신들을 희롱하는 소리구려. 하여간 저 문신들 비위 맞추는 것도 이젠 진절머리가 납니다. 백성들의 민심도 심지어는 낮은 관료들의 여론조차 이미 골마 터지기 직전의 상태였다. 1170년 4월 아직 봄 기운이 가득했으나 이미 초여름의 후텁지근함이 감돌던 개경에 묵직한 공기가 내려앉았다. 금나라의 사신이 고려와 금나라 국경 지역을 살피는 임무를 띠고 멀리서 찾아왔으니 이는 황제를 대신하여 온 사신을 접대하는 매우 중요한 국가적 행사였다. 의종 임금은 오랜만에 격식을 갖추어 연회를 열었고 그 자리에 문신들과 무신들이 모두 참석했다. 그러나 명목상 함께하는 자리였을 뿐 연회의 중심은 여전히 문신들의 몫이었다. 무신들은 병풍처럼 뒤에 물러나서 금나라 사신이 들었든 말든 보잘것없는 존재로 취급당했다. 연회는 궁중의 으리으리한 회랑에서 열렸다.
비단과 보석으로 꾸며진 탁자에는 산의 진미가 끝없이 차려졌고 사방에서는 향기로운 향이 피어올랐다. 금나라 사신은 중앙에 자리한 의종 임금과 문신들과 웃음꽃을 피우며 정답게 술잔을 주고받았다. 고려의 국격과 체면을 내세워야 하는 자리에서조차 무신들은 그저 주변을 경계하고 혹시 모를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 하여 날선 표정으로 자리를 지킬 뿐이었다. 그들은 연회장의 주인이 아니라 고용된 병사나 하인처럼 취급당하고 있었다. 쯧쯧, 저리도 천하를 기롱하니 어찌 국운이 융성하겠는가. 정중부는 연신 술잔을 기울이는 의종의 모습을 바라보며 낮게 혀를 찼다. 금나라 사신과의 만남이 끝나고 긴 밤의 연회도 막바지에 이르렀다. 달이 중천에 떠오른 시간, 문신들은 기분 좋은 웃음과 함께 3355 짝을 지어 궁을 나섰다. 그 뒤를 따라 정중부와 이의방도 피로한 몸을 이끌고 굳은 표정으로 궁을 나서는 길이었다. 얇은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연회장의 요란한 열기를 조금이나마 식혀주는 듯했다. 이의방은 잔뜩 부은 얼굴로 걸음을 재촉했다. 그는 연회 내내 참고 또 참았던 분노를 더 이상 억누르지 못했다. 궁궐문을 나서자마자 그의 목소리가 거친 숨을 토하듯 터져 나왔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장군? 금나라 사신이 온 중요한 자리에서조차 우리를 개나 돼지 취급하니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합니까? 대접은커녕 저 오만한 문신들의 심부름꾼 노릇이나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까? 이의방의 주먹은 또다시 불끈 쥐어졌고 그의 목소리에는 폭발 직전의 울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는 옆에서 묵묵히 걷는 정중부를 애타게 바라보았다. 정중부는 답이 없었다. 그는 그저 밤하늘을 올려다볼 뿐이었다. 짙푸른 하늘에 박힌 별들이 아득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어떠한 표정도 드러나지 않았으나 그 침묵이야말로 그의 내면에 얼마나 깊은 감정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는지를 짐작하게 했다. 한참을 말이 없던 정중부가 낮고 굵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 장군, 분노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소이다. 격한 마음은 쉬이 사그라지기 마련이요. 하지만 마음속에 쌓이는 불씨는 쉬이 꺼지지 않지요. 우리는 수많은 모욕과 수치를 감내해왔소. 그저 화를 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지 않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이의방을 마주 보았다.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때를 기다려야 하오. 우리를 이리도 천대하는 저들을 모두 멸할 그때를. 칼은 칼집에 있을 때 가장 날카롭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가 진정한 무인이라 했소이다. 정중부의 마지막 말은 그의 굳건한 결의를 담고 있었다. 그저 분노를 터뜨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침착하면서도 냉정한 그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답변이었다. 이의방은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는 듯 했지만 정중부의 깊은 눈빛과 묵직한 말에서 묘한 설득력을 느꼈다. 그들 사이의 성격 차이는 분명했지만 같은 모욕을 겪으며 그들의 분노는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결국 장군도 칼을 뽑으실 작정이시군. 이의방은 정중부의 속뜻을 헤아리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침묵 속에 굳건한 결의가 익어가고 있었다. 궁을 나서던 한 젊은 문신이 다른 문신에게 속삭였다. 오늘 금 사신 접대 연회에서 이의방 장군이 또 기분이 상한 모양이더군. 한내 대감이 한마디 했더니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쯧쯧, 저 무식한 것들은 이래서 안 된다니까요. 다른 문신도 비웃듯이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정중부 상장군은 지난달 연회에서 한내 대감 발을 밟아서 혼쭐이 나지 않았던가? 늙어 빠진 무장들이 주제도 모르고 말이야. 이렇듯
문신들은 무신들의 고통을 그저 자신들의 유익거리로 삼을 뿐이었다. 초여름이 무르익던 1170년 5월에서 6월 개경의 밤은 무신들의 은밀한 속삭임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한없이 낮은 자세로 침묵을 지키던 그들은 어둠이 깔린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비로소 칼날을 갈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항상 묵묵히 사태를 관망하던 정중부가 있었고 그의 옆에는 뜨거운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이의방이 있었다. 이의방은 정중부의 관사를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며칠 밤낮을 고민한 흔적이 역력했다. 수척한 얼굴에도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는 홀로 온 것이 아니었다. 그의 뒤에는 신뢰할 수 있는 동지들, 즉 병부의 실무를 담당하는 대정 이고와 궁중의 호위대장 격인 대정 이응 등이 따르고 있었다. 그들 모두의 얼굴에는 각자가 겪어온 치욕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정중부는 그들을 조용히 맞이했다. 등불이 어슴푸레하게 실내를 밝히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밤의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방이 먼저 침묵을 깼다. 장군, 더는 이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겪은 모욕이 이미 천지에 쌓였고 분노가 가슴을 뚫고 나올 지경입니다. 언제까지 참으란 말씀이십니까? 칼을 들라는 장군의 뜻을 받들어 이제 그 칼을 언제 휘두를지 결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고가 그 옆에서 비분강개하여 거들었다. 그는 작은 키에도 불구하고 굳건한 눈빛을 지닌 사내였다. 맞습니다, 장군. 저 이고는 일찍이 전직 태위 이소옥 나리에게 길에서조차 면박을 당했습니다. 내놈 같은 하찮은 무관은 내 그림자조차 밟지 말라며 공개적으로 저를 모욕했습니다. 주위의 많은 백성이 보는 앞에서 말입니다. 허나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조정의 모든 문신들이 무신들을 비루한 짐승처럼 대하니 이러고도 우리가 임금을 모시고 나라를 지키는 충신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무인으로 태어나 이토록 치욕스럽게 살아야 하는 것이 진정 임금의 뜻이며 하늘의 뜻이란 말입니까? 이응 또한 주먹을 불끈 쥐며 공감의 뜻을 표했다. 그는 체구가 건장했고 평소 과묵했으나 한번 터지면 걷잡을 수 없는 성정이었다. 궁중의 호위를 서는 일도 매한가지입니다. 문신들은 우리를 방해꾼 취급하며 기생들의 거드름만도 못한 대접을 합니다. 심지어 대장군 최환은 한밤중에 술에 취한 문신 임종식에게 뺨을 맞고도 제대로 항의 한번 못하지 않았습니까? 개경성안,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 무신들의 설 자리는 없습니다. 궐문 경계를 서는 병사들도 이젠 무신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무신들의 기강이 땅에 떨어져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정중부는 묵묵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한 명 한 명 토해내는 치욕적인 경험담이 그의 귀를 때렸고 그의 마음속 깊이 박힌 분노의 심지에 불을 붙이는 듯했다. 이들의 절규는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시대의 부조리에 대한 처절한 외침이었다. 정중부는 망설였다. 그의 타고난 신중함은 쉽게 거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동지들의 눈빛에서 그들의 목소리에서 그는 단순한 분노 이상의 절박함을 읽었다. 그것은 삶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이들을 더 이상 절망 속에 두어서는 안 된다. 나 또한 이들과 같은 칼날 아래 서 있지 않은가. 정중부는 등불 심지를 고쳐 올렸다. 방 안의 어둠이 조금 더 물러났다. 나 또한 그대들과 다를 바 없는 처지이요. 아니, 오히려 더욱 뼈아픈 모욕을 수없이 겪어왔소. 늙고 병든 말 취급을 받으며
어린 문신들의 조롱에 고개를 숙여야 했지. 내면에 화산 같은 불덩이가 있지만 그 불을 억누르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무인의 길이 아니겠소? 그의 말은 이방과 이고 이응의 가슴 속을 깊이 파고들었다. 그들은 정중부의 과묵함 속에 숨겨진 고뇌와 결단을 느낄 수 있었다. 이방이 재차 물었다. 때라고 함은 도대체 언제입니까? 장군, 일이 당하고 살다 늙어 죽는 것이 그저 우리가 기다릴 때란 말입니까? 더 늦으면 이 몸뚱이도 썩어 문드러져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정중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짙은 어둠 속에서 저 멀리 희미하게 왕궁의 처마선이 보였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다. 두려움, 연민, 그리고 단단한 결의. 때는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오. 허나 준비 없는 칼날은 부러지기 쉬운 법. 힘을 모으고 뜻을 함께할 이들을 더욱 단단히 모아야 하오. 또한 임금께서 더 이상 스스로 왕임을 증명할 수 없을 때 백성들마저 임금의 덕을 버릴 때가 바로 우리가 칼을 들 때일 것이오. 정중부의 말에 이방은 비로소 고개를 끄덕였다. 신중파인 정중부와 급진파인 이방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흐르는 듯 했으나 그들의 목표는 하나였다. 무신을 멸시하는 이 체제를 뒤엎고 자신들의 명예를 되찾는 것. 정중부는 마침내 동지들의 절박함에 마음을 열었고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침묵으로 때를 기다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을 것임을 그의 단단한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다. 찌는 듯한 더위가 개경을 뒤덮고 있던 1170년 8월. 왕궁 안팎은 무기력과 피로에 절어 있었다. 의종 임금은 늘 그러하듯 국정에는 무관심한 채 유흥과 사치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오늘은 부병루로 나들이를 떠나자꾸나. 화려한 가마와 그를 호위하는 병사들이 따랐으나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왕의 행차를 시중들던 내시와 궁녀들은 서로에게 눈치를 주며 불평을 삼켰다. 문신들과 기생들이 뒤섞여 웃고 떠드는 소리는 임금의 행차를 시끄럽게 만들었다. 한 백성이 길가에서 왕의 행차를 보며 옆 사람에게 말했다. 임금 날이 행차하시는구나. 백성들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저리도 흥청망청하시니 나라가 망할 지경이 아니겠는가? 다른 백성도 맞장구를 쳤다. 들리는 소문의 임금께서 국사를 재상들에게 맡기고 밤낮으로 연회만 여신다고 하더군. 무신들은 또 무시하고 문신들끼리만 끼리끼리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부병루 인근은 경치가 아름답기로 소문난 곳이었으나 한쪽에는 공동묘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망자들의 영혼이 쉬는 곳인 줄도 모르고 의종은 한낮의 뜨거운 햇볕을 피해 묘지 근처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다. 주변에 늘어서 있던 무신들은 묵묵히 경계를 서고 있었다. 그들은 왕의 유흥에 끌려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서 있는 자신의 처지가 한없이 비참하게 느껴졌다. 오늘도 빈배를 움켜쥐고 왕을 호위하는구나. 내 집 자식들은 지금 무얼 먹고 있을까? 한 무관이 속으로 중얼거렸다. 의종은 술잔을 기울이다가 무심코 멀리 서 있는 무신들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켰다. 그의 눈에는 이미 술기운이 가득했다. 그의 목소리는 나들이의 즐거움에 들떠 거칠 것이 없었다. 저기 모인 놈들을 보라. 시커먼 옷을 입고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는 꼴이라니 마치 죽은 시체 같지 않은가? 험상궂기 짝이 없어 내 흥취를 망치는구나. 저들을 모두 죽여 땅에 묻으면 썩은 냄새가 진동할 게야. 그의 말은 마치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듯 했지만
그 곁에 서 있던 병부상서 이소웅에게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렸다. 임금의 아첨꾼으로 소문난 이소웅은 이 말을 가감없이 무신들 사이로 퍼뜨렸다. 물론 죽은 시체나 다름없다는 투로 더욱 과장하여 무신들의 사기를 꺾고 조롱하는 데 일조했을 터였다. 이소웅은 평소에도 무신들을 멸시하며 모욕을 일삼던 자였다. 이 말을 들은 한 젊은 장사 순검군의 대열에 서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무관은 참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였다. 썩은 냄새가 난다니. 자신들의 목숨을 바쳐 임금을 지키고 나라를 위해 싸워온 자신들에게 돌아온 것이 이 같은 모욕이었다. 그의 눈앞은 붉게 물들었고 귀는 멍멍해졌다. 피가 머리끝까지 솟구치는 듯했다. 이 썩어빠진 세상, 차라리 내가 끝내리라. 순간 그의 손이 허리춤의 칼자루로 향했다. 그는 의종에게 달려들어 칼을 빼어 들려 했지만 곁에 있던 다른 무관들이 충동적인 행동을 막기 위해 간신히 그를 붙잡아 제지했다. 멈추시오. 이보시오. 큰일 납니다. 그들의 다급한 외침 속에서 그 젊은 장사는 질질 끌려나가며 썩어빠진 자는 당신이요. 당신이야말로 썩은 고깃덩이와 같소. 라고 절규했다. 이 사건은 순식간에 수많은 무신들 사이로 퍼져나갔고 잠재되어 있던 불씨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이 소식은 곧바로 정중부에게 전해졌다. 어둠이 내린 정중부의 관사, 그는 평소처럼 묵묵히 앉아 있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전에 없이 굳어져 있었다. 방 안에는 이방과 이고, 이응 등 핵심 동지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분노와 절박함이 교차하고 있었다. 이방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장군,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임금께서는 우리를 죽은 시체 취급하고 심지어 우리를 죽이고 싶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썩은 냄새가 난다는 말로 우리 모두를 모욕했으니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언젠가 저들은 실제로 칼을 들어 우리를 도륙할 것입니다. 우리 무신들은 더 이상 참을 인자 3번이 아니라 10,000번도 넘어섰습니다. 이고도 격한 어조로 말했다. 백성들조차 임금의 통치에 불만을 터뜨리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임금이 군사를 천시하고 나라실은 팽개친 채 연회에만 탐닉하는 이 지경에서 더 무엇을 기다려야 합니까? 명분이 이미 충분히 쌓였습니다, 장군. 그들의 말은 모든 동지들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자신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다. 정중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움직임은 묵직했으나 그 어떤 때보다 단호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으나 바위처럼 단단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때가 아니오. 임금께서 우리를 죽이려 드는 이 상황에서 우리의 목숨은 풍전등화와 같소. 보재원으로 행차할 때가 기회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우리를 멸하려는 저들을 먼저 멸해야 한다. 그대들의 각오가 어떠한가? 정중부의 마지막 한마디는 비수처럼 동지들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가 마침내 결단을 내린 것이었다. 오랫동안 인내하고 기다려왔던 침묵의 화약고에 드디어 불꽃이 튀는 순간이었다. 모두의 눈빛에서 긴장감과 동시에 해방감이 교차했다. 그들은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서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피비린내 나는 선택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일제히 칼을 빼어들고 맹세하듯 소리쳤다. 장군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목숨을 바쳐 따르겠습니다. 그들의 굳은 다짐이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1170년 8월 말 보재원 별난을 하루 앞둔 개경의 밤은 유난히 고요했다. 정중부의 관사에는 희미한 불빛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빛은 어느 때보다 어둡고 무거웠다. 모든 계획은 이미 세워졌고 각자의 역할도 명확해졌다. 내일 새벽이 밝으면 피바람이 불어 닥칠 터였다. 정중부는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굳건한 결의가 담긴 차가운 칼날이 놓여 있었다. 그는 그 칼날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감히 헤아릴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다. 두려움, 후회, 그리고 막중한 책임감. 이 모든 것이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그의 마음을 감쌌다. 내가 옳았던가? 아니, 과연 이 길이 정녕 옳기나 한가? 정중부는 속으로 깊은 회의에 빠져들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지난 세월을 되짚었다. 젊은 시절의 정중부는 그 누구보다 나라에 충성하는 무인이었다. 그는 고려의 변방을 지키며 거란과 여진의 침입에 맞서 용감하게 싸웠다. 나라를 위한 충성심과 백성을 지키려는 마음은 그의 피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왕조의 충신으로서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에 한치의 의심도 품지 않았다. 그러나 세월은 그의 충성심을 점차 갉아먹었다. 조정은 그들의 땀과 피를 외면했다. 문신들의 사치와 향락, 그리고 무신들에 대한 끊임없는 멸시는 그의 마음속에 차가운 불씨를 심었다. 무인들은 그저 채찍질하여 부리는 짐승과 같으니 문이 지배 아래 있어야 마땅하다. 그의 귀에 숱하게 들려왔던 문신들의 조롱이 다시금 메아리 치는 듯했다. 사소한 모욕들이 쌓이고 쌓여 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되었다. 한 발 한 발 짓밟히는 명예, 짐승처럼 취급당하는 동지들, 그리고 이제는 목숨까지 위협받는 현실. 그는 더 이상 충신으로 남을 수 없었다. 내일 새벽이 밝으면 그는 왕실을 거스른 역적이 될 터였다. 그의 일생에서 가장 큰 결단을 내린 밤이었다. 그는 눈을 뜨고 놓여있던 칼을 집어들었다. 차가운 쇳덩어리가 그의 손에 닿는 순간 끓어오르는 열기와 함께 냉정함이 그를 감쌌다. 후회는 없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모든 것은 내일 결정될 것이니 오직 성공만이 나의 죄를 씻고 이 땅에 새로운 질서를 세울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더 이상 돌아갈 길은 없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방안을 맴돌았다. 검은 그의 손안에서 차갑게 빛났다. 정중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만족의 미소라기보다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받아들인 자의 씁쓸한 미소에 가까웠다. 그의 발걸음이 창가에 멈췄다. 밖에서는 찌르르한 풀벌레 소리만이 들려왔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평화로운 밤이었다. 그는 홀로 중얼거렸다. 낮은 목소리였으나 그 속에는 폭풍을 몰고 올 거대한 힘이 담겨 있었다. 내일 이 나라는 완전히 달라지겠구나. 부디 우리가 선택한 이 길이 고려의 새로운 새벽을 가져다 주기를. 밤은 깊어지고 거대한 폭풍이 태동하고 있었으니 고려의 역사를 뒤흔들 피바람의 서막이 드디어 열리는 순간이었다. 밤낮으로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가 한풀 꺾일 줄 모르고 기승을 부리던 1170년 8월 개경의 밤은 더욱 후텁지근했다. 그러나 그 더위보다 더 뜨거운 것은 무신들의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의 불길이었다. 의종 임금은 그날도 호화로운 행렬을 이끌고 보현원으로 나들이를 떠났다. 보현원은 의종이 가장 총애하던 승려가 거처하던 곳으로 경치 또한 아름다워 임금의 행차가 잦았다. 달은 구름 속에 깊이 몸을 숨겨 세상을 응시하지 않는 듯 했고 궁성을 나서는 어가의 화려한 등불 행렬은 그림자처럼 길게 드리워진 무신들의 한 맺힌 염원을 삼키는 듯 했다. 연회장에서 술에 취한 의종은
문신들과 기생들에 둘러싸여 흥청망청 놀아났고 그 사이 보현원 별전 뒤편 깊은 어둠 속에는 불꽃을 머금은 응어리들이 침묵 속에 도사리고 있었다. 그들은 정삼품 상장군 정중부, 정육품 산원 이방과 이고, 순검군 지휘관인 대정 이응, 그리고 병부의 영락 대정 이민 등 피로 맹세한 무신들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둠만큼이나 짙은 비장함과 냉혹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정중부의 깊은 눈빛 속에는 회한과 망설임 대신 거대한 폭풍을 일으키기 직전의 고요함이 흐르고 있었다. 이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오늘뿐이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야 한다. 그의 내면은 수없이 되뇌이는 다짐으로 타올랐다. 정중부의 명령에 따라 이방과 이고 등은 이미 자신들의 수하를 이끌고 보현원 일대를 은밀히 포위한 상태였다. 궁 안팎에 숨어있던 다른 무관들과 병사들 역시 불꽃을 신호로 움직일 준비를 마쳤다. 보현원의 사방을 둘러싼 병력은 정중부의 지휘 아래 마지막 점호를 마치고 칼을 고쳐 잡았다. 그들은 대부분 하급 무관이거나 신분이 낮은 군사들이었으나 문신들에게 수없이 당한 멸시와 서름으로 인해 그들의 눈빛에는 이글거리는 복수심이 가득했다. 이방은 정중부에게 속삭였다. 장군, 더는 못 기다리겠습니다. 저 문신들의 추악한 웃음소리가 제 심장을 찢는 듯합니다. 어서 명이 떨어지기를. 그의 손은 이미 허리춤에 칼자루를 굳게 붙들고 있었다. 이고와 이응 역시 정중부의 지시에 따라 각자의 위치에서 최종 점검을 마쳤다. 이이민은 보현원 인근을 정탐하며 최종 정보를 전달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연회장의 흥청거림은 더욱 고조되었고 무신들은 그림자처럼 어둠 속에 스며들어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렸다. 의종의 측근이자 이번 보현원 나들이를 기획한 자 중 하나인 대장군 김돈중은 연회장을 휘젓고 다니며 기세등등하게 웃어댔다. 김돈중은 김부식의 아들로 문신 집안이었으나 문벌 가문도 무관 직위를 받는 게 고려시대에는 가능했다. 그의 곁에는 한내를 비롯한 수많은 문신들이 함께였다. 술에 취한 그들은 무신들을 비하하는 농담을 던지며 낄낄거렸다. 그들의 목소리는 무신들의 귀에 비수처럼 꽂혔다. 때는 어느덧 밤 11시경인 이경을 지나 시각은 삼경을 향하고 있었다. 밤은 더욱 깊어졌고 술에 취한 의종과 문신들은 이미 취응에 겨워 노곤해진 기색이 역력했다. 문신 한두 명이 별전 뒤쪽 풀숲에서 술기운을 식히기 위해 나섰다가 불현듯 어둠 속에서 튀어나온 병사들의 칼날에 쓰러졌다. 이때 어둠 속에서 정중부가 조용히 손에 든 횃불을 높이 치켜들었다. 횃불의 불꽃이 밤하늘을 가르는 순간 보현원 사방에서 번개처럼 터져나온 함성과 함께 적막했던 밤의 공기는 순식간에 피의 아비규환으로 변했다. 역적 문신들을 척살하라. 이방의 우렁찬 목소리가 밤하늘을 갈랐고 그에 호응하듯 수많은 무관들이 일제히 별전으로 난입했다. 그들의 칼날은 번득이는 달빛 아래 피의 춤을 추기 시작했다. 피할 겨를도 없이 문신들은 혼비백산하며 도망쳤으나 이미 모든 출구는 무신들에 의해 막혀 있었다. 별전 안은 찰나의 순간에 난장판으로 변했다. 화려한 비단 휘장들이 찢어지고 산의 진미가 차려졌던 탁자들이 뒤집어지며 온갖 식기들이 깨져나갔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공포에 질린 문신들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 한내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 정문으로 향하는 이방과 마주쳤다. 무례한 무인놈이
어찌 감히 칼부림이냐. 당장 칼을 거두어라. 한내의 말은 예전처럼 거만했지만 그의 얼굴은 이미 공포로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방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한내에게 다가섰다. 무례, 내 놈이 짓밟았던 내 자존심이 오늘에야 원한을 갚는다. 너뿐만 아니다. 너희 문신들 모두 피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칼날이 번쩍이며 한내의 목을 베었고 그의 몸은 허망하게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한내의 눈은 끝까지 이방을 원망스럽게 응시하고 있었다. 대장군 김돈중은 술에 취한 채 연회장 한복판에서 이 광경을 보고 경악하며 외쳤다. 정중부, 이 역적 놈, 하늘이 내 죄를 용서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외침은 이미 살육에 미쳐 날뛰는 무인들의 함성 속에 묻혀버렸다. 이이민은 피에 굶주린 짐승처럼 문신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며 자신의 몽둥이와 칼을 무차별적으로 휘둘렀다. 백성들을 착취하고 우리의 권리를 빼앗아간 너희 문신놈들, 이이민이 오늘에야 피를 토하고 하늘 풀이라. 그의 몸에는 이미 붉은 피가 흥건했지만 그의 눈은 광기에 번뜩였다. 이고는 전사자들의 시체를 밟고 전진하며 이것이 우리 무인들이 그대들에게 받은 대우에 대한 답이다. 이제 고려에는 오직 무의 힘만이 존재할 것이다. 라고 소리쳤고 대정이응은 자신의 수하들을 이끌고 별전의 주요 통로를 봉쇄하며 단 한 명의 문신도 도망치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았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한순간도 흔들림 없이 혼란스러운 전장을 응시하며 말했다. 단 한 놈도 놓치지 마라. 이 땅에 더 이상 문신들의 역한 그림자는 드리울 수 없다. 그의 음성은 피비린내 나는 밤을 가르고 울려 퍼졌다. 별전은 순식간에 살육의 현장으로 변했다. 칼이 살을 가르고 뼈를 부수는 소리가 귓가를 찢을 듯했고 술에 절어 미끄러운 바닥은 문신들의 피로 미끄러워졌다. 끔찍한 연희가 끝나자 별전 안은 시체들이 겹겹이 쌓여 마치 피의 재단과 같았다. 정중부는 그 난리통 속에서도 냉철함을 잃지 않았다. 그의 눈길은 오직 의종 임금만을 쫓았다. 별전 한편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의종은 갑작스러운 사태에 허둥대며 이게 무슨 짓이냐. 어서 이 자들을 베어라. 어서 저 역적들을 물리치란 말이다.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의 얼굴은 만취한 상태에서 충격에 빠진 혼란스러움과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오만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임금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이미 호위 병사들은 모두 무신들의 손에 넘어갔거나 무력하게 제압된 뒤였다. 정중부는 직접 의종에게 다가갔다. 그의 얼굴은 피 한 방울 없는 싸늘함으로 가득했다. 그의 말투는 엄숙하고 단호했다. 임금께서 어찌하여 무신들을 그리도 천대하시고 국정을 버린 채 유의에만 탐닉하셨나이까? 임금의 자리는 더 이상 임금께서는 합당하지 않으십니다. 소장은 더 이상 주상 전하를 섬기지 않겠습니다. 정중부의 말을 들은 의종의 얼굴은 점차 공포로 일그러졌다. 그는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벌벌 떨며 몸을 웅크렸다. 무슨 망발이냐. 역적들, 당장 칼을 거두어라. 내 너희들을 용서치 않을 것이다. 이 나라의 주군인 나를 어찌 감히. 의종의 항변은 이제 애원에 가까웠지만 이미 무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메아리처럼 텅 빈 공간에 흩어졌고 이내 무신들에게 붙잡혀 화려했던 용포가 찢겨진 채 포승줄에 묶였다. 왕조의 존엄은 그렇게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다. 정중부의 명령으로 의종은 곧장 거제현으로 유배를 떠났고
역사의 한 페이지에서 쓸쓸히 사라졌다. 날이 밝아오자 피비린내는 개경 저녁을 감쌌다. 보현원의 참상은 이미 저작거리에 퍼져나가 온 백성을 충격과 혼란에 빠뜨렸다. 한 백성이 새벽장에 나가며 옆집 안악에게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간밤에 보현원에서 큰 난리가 났다고 한다. 무인들이 문신들을 모조리 척살하고 임금님마저 폐위시켰다고 하더군. 안악은 들고 가던 광주리를 놓치고 황급히 아이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어찌 이런 무서운 일이. 지난번 묘지에서 임금님이 무신들을 썩은 시체라 불렀다고 하더니 결국 일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올해 내내 가뭄이 들어온 논밭이 타들어가는데 이 피바람이 혹 하늘의 노여움은 아닐지 너무 두렵습니다. 다른 상인이 거들었다. 듣자하니 정중부 장군을 필두로 이방, 이고 장군들이 칼을 빼들었다는군. 문신들의 폭정에 백성들 고통이 하늘을 찌르더니 결국 올 것이 오고 말았네. 이제 어찌 되는 것이오, 이 나라가? 무인들이 천하를 잡으면 우리 백성들의 살림이 좀 나아지려나? 아니면 칼부림이 더 심해지는 것은 아닐런지. 저작거리에는 무신들의 활극을 찬양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문신들의 시대는 끝난 것 아니겠는가? 백성들을 등골 빼먹던 놈들이 죄다 죽었으니 이젠 살기 좀 나아지려나? 가뭄도 이젠 해결해 줄 것이야. 그러나 대부분은 불안감과 함께 새로운 정권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으로 가득했다. 관아에서는 낮은 관료들이 모여 수군거렸다. 그동안 문신들의 전행이 심했던 것은 사실이나 무인들이 칼로써 나라를 다스리니 이 또한 오래가지 못할 것이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부르는 법이니 언제 또다시 이런 피바람이 불어닥칠지 모르겠소. 한 노년의 서리가 걱정스러운 듯 말을 이었다. 지금껏 하늘에 제사를 올려도 비 한 방울 오지 않고 농사는 망하고 백성은 굶주리는데 이런 난리통에 국정이 제대로 서기나 하겠소? 부디 새로운 지배자들이 현명하게 국정을 이끌기를 바랄 뿐이오. 젊은 관리의 말에 나이든 관리는 한숨을 쉬며 답했다. 누가 이기고 지든 백성들만 고통받을 뿐이오. 특히나 올해는 가뭄이 극심하여 곡식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는데 이런 난리통에 국정이 제대로 서기나 하겠소? 그저 며칠 밤새 조용하기만을 바랄 뿐이오. 민심은 희망보다는 혼란과 불안감이 더욱 깊게 드리워져 있었다. 1170년 9월 정중부는 의종을 폐위시킨 지 닷새 만에 그의 아우인 익양공 왕후를 보현원으로 불러왔다. 익양공은 형의 비참한 최후를 목격하고 경악했지만 무신들의 서슬 펄언 위압감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정중부는 익양공의 손을 잡아 이끌어 용상 앞에 세웠다. 정중부의 내면에서는 차가운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다. 의종과 가장 가까운 혈통이지만 성정이 우유부단하여 정치의 뜻이 없다. 무인들을 거스르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허수아비 왕으로는 그만한 자가 없을 것이다. 또한 젊고 온순한 성품은 민심을 수습하는 데도 도움이 될 터. 이방은 옆에서 조급하게 정중부를 재촉했다. 장군, 어서 전하를 옹립하십시오.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정중부는 싸늘한 눈빛으로 익양공을 응시하며 엄숙하게 선포했다. 이분이야말로 우리 고려를 이끌 새로운 임금이다. 무신들의 우렁찬 함성과 함께 익양공은 새로운 임금 명종으로 즉위했다. 그는 두려움에 떨며 호를 잡았고 그의 얼굴에는 불안과 함께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공포가 역력했다. 제가 과연 이 중책을 감당할 수 있겠사옵니까? 명종은 정중부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정중부는 싸늘한 눈빛으로 명종을 응시하며 답했다. 전하, 이제 그 자리에서 고려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것이 전하의 소명이십니다. 그저 저희 무신들이 전하께 신명을 바치겠나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반론도 허용치 않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정중부는 즉시 명종의 외척들과 의종에게 충성했던 남아있는 문신들을 숙청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러한 대대적인 숙청은 새로운 권력이 안정화되는 데 필요한 공포 정치의 일환이었다. 개경거리는 밤낮으로 피비린내가 진동했고 관청마다 피가 흥건하게 고여 있었다. 대정이응은 무신들을 지휘하여 대대적인 숙청 작업을 진행했다. 그는 피로 물든 칼을 든 채 숙청 명단을 확인하며 이 나라의 역병과 같은 자들을 뿌리 뽑는 것이다. 라고 외쳤다. 그의 잔혹함은 이방에 뒤지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서는 이미 권력의 단맛에 취해가는 무인 특유의 오만함이 엿보였다. 명종이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중부는 자신의 측근들을 요직에 배치하며 실질적인 국정 운영을 시작했다. 그의 관저에는 밤늦도록 각 관부의 주요 관원들이 드나들었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의 조정의 모든 움직임이 결정되었다. 정중부는 경마판사 이고를 필두로 자신의 세력을 조정의 요직에 앉혔다. 최고 권력 기구인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등 주요 관청은 대부분 무신들의 차지였다. 대내상에 임명된 정중부는 겉으로는 겸양을 보였으나 그의 눈은 매 순간 고려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명종의 뒤에 숨어 허수아비 왕을 내세웠지만 이는 무신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 정내상께서 보시기에 이 문제는 어찌 처리함이 옳겠습니까? 새롭게 육부의 장관인 판서가 된 무신이 명종이 앉은 용상을 향해 물었으나 명종은 답을 할 수 없었다. 그의 시선은 은밀히 정중부를 향해 쏠렸다. 정중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 처리하시오. 명종의 존재는 거의 그림자에 가까웠다. 그의 즉위식에서도 모든 신하들의 눈은 명종이 아닌 정중부에게 쏠려 있었으며 형식적인 절차일 뿐 누구도 그를 진정한 군주로 보지 않았다. 조정 대신들은 겉으로는 무신들을 존대했으나 속으로는 그들을 경멸하고 두려워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편 정중부는 도방 같은 사조직을 통한 권력 행사보다는 기존의 관제를 최대한 활용하려 했다. 그는 중서문화성의 고위 관료들을 불러 모아 말했다. 이 나라는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제도 위에 서 있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려다가는 더 큰 혼란에 빠질 것이오. 우리는 구문신들의 폐해를 척결하는 것이지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아니오. 라고 천명하며 점진적인 개혁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방은 달랐다. 그는 노골적으로 군사력을 앞세워 위세를 부렸다. 지금껏 문신들이 쌓아올린 썩어빠진 제도들을 그대로 둘 필요가 무엇이오. 새로운 시대를 열려면 과감하게 옛것들을 부숴야 합니다. 장군은 너무 늙으신 탓에 새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듯합니다. 이방은 각 부서의 무신 관리들에게 압력을 가해 자신의 뜻대로 정책을 결정하도록 유도하며 정중부와 첫 번째 의견 충돌을 빚었다. 이방 또한 공동 집권자로서 자신의 세력을 키우기 시작했다. 그는 상장군으로서 병부를 장악하고 군사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입지를 굳혔다. 그의 저택은 연일 북적였고 그의 주위에는 아첨꾼들이 끊이지 않았다. 이방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 화려한 비단옷을 즐겨 입고 금은 보화를 탐했으며 기생들과 밤새 유의를 즐기는 일이 잦아졌다.
그의 말투 또한 거만해지고 오만해졌다. 쯧쯧, 저 정중부 장군은 저리도 재미없게 사는구려. 칼을 잡았으면 이제 즐길 줄도 알아야지 않토? 이 나라를 세운 것은 바로 우리 이의방이지 않는가. 이의방은 술자리에서 공공연히 이런 말을 늘어놓으며 정중부를 비웃곤 했다. 이러한 그의 행동은 무신들 사이에서도 불만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다. 한 병부 낭중이 다른 낭중에게 귓속말을 했다. 이 장군 나리의 요즘 행태가 도를 넘는 듯하오. 지난달에는 금은방 주인을 쥐고 흔들어 재산을 갈취했다지 않는가. 그러고도 우리 무신들이 문신들과 다를 바 없다는 소리를 듣게 될까 두렵소. 쉿, 자네 입 조심하게. 이 장군의 귀에 들어가면 목이 날아갈 수도 있어. 하지만 자네 말이 맞네. 정내상께서 너무 검소하시니 이 장군이 더욱 비교가 되는군. 무신 정권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정중부와 이의방을 비교하며 파벌이 생겨나는 조짐이 보였다. 정중부는 이의방의 이 같은 행동들을 묵묵히 관찰하며 권력의 단맛에 취해가는 동지의 그림자를 감지했다. 함께 일을 시작한 동지이지만 함께 끝낼 수 있을까? 그는 나의 칼을 이해하지 못하는군. 정중부의 마음속 고뇌는 깊어지고 있었다. 그는 피로 시작된 새로운 권력이 더 큰 피의 굴레에 빠져들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매일 아침 조정을 이끌었다. 그의 강인한 정신력은 흔들림 없는 태도를 유지하게 했다. 1170년 10월부터 1171년 1월에 이르는 겨울 개경에는 살을 애는 듯한 바람이 불었다. 매서운 바람만큼이나 조정 내부의 갈등 또한 거세어졌다. 정변 성공 후 국정 운영에 대한 논의는 끊이지 않았으나 정중부와 이의방의 의견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의방은 여전히 기존 문신들에 대한 지속적인 숙청과 자신의 세력 확대를 주장하는 과격한 입장이었다. 장군, 남아있는 문신들의 잔당들이 다시 들고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 아닙니까? 뿌리째 뽑아내야만 우리의 정권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병마사와 각 지방의 군수 자리는 마땅히 우리의 신복들이 차지해야 할 것입니다. 폐지된 전시과를 개혁하여 문신들에게 집중되었던 토지를 몰수하고 이 토지를 우리 무신들과 공을 세운 병사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괴롭히던 옛 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길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권력에 대한 욕망과 불안감, 그리고 혁명적인 변화를 갈망하는 열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단지 관직의 교체가 아니라 사회 구조 전체를 뒤흔드는 급진적인 변화를 주장했다. 그러나 정중부는 냉정했다. 그는 어느 정도 선에서 숙청을 멈추고 체제 안정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의방 장군, 이제 그만해야 하오. 피만으로는 나라를 다스릴 수 없음노. 우리는 피로 시작했으나 피로써 끝낼 수는 없음노. 끊임없는 숙청은 백성들을 더욱 공포에 떨게 할 것이며 이는 결국 우리의 정권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어질 것이오. 전시과 개혁과 같은 급진적인 토지 정책은 자칫 백성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소. 특히 올해와 같이 가뭄으로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진 시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는 옛 관제를 무시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은 존중하며 점진적으로 우리의 뜻을 펼쳐야 하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제도를 세우고 백성들을 보듬어 안정된 고려를 만들어야 하오. 정중부의 말은 단호했고 그의 눈빛은 이의방을 똑바로 응시했다. 이의방은 정중부의 말에 격렬하게 반발했다. 정중부 장군, 우리를 괴롭히던 자들을 그냥 놔둘 수는 없음소.
아직도 조정에는 문신들의 잔당이 특실거리고 있고 그들이 밤마다 음모를 꾸밀지 어찌 아시오. 그대처럼 우유부단하게 나아가다가는 우리가 흘린 피가 헛수고가 될 뿐이오. 안정이라니요. 안정은 더 큰 독을 키울 뿐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철저한 개혁을 통해 우리 무신들이 확실히 이 나라의 주인임을 알려야 합니다. 둘의 갈등은 조정회의에서도 공공연히 드러났다. 이방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노골적으로 정중부의 사람들을 견제하고 자신의 측근들을 요직에 앉히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대정 이응 또한 이방에게 적극적으로 동조하며 정중부 장군께서 너무 신중하시어 일의 추진이 더디다는 여론을 조장하기도 했다. 정중부는 이러한 이방의 행동을 보며 그가 이미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저 자의 야망은 끝이 없구나. 결국 저 야망이 언젠가는 나를 향하게 될 것이다. 정중부는 이방을 위험 인물로 경계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동지가 아니라 서로의 목줄을 겨누는 잠재적 경쟁자였다. 정중부는 권력의 균형추를 어떻게 유지할지 밤낮으로 고심했다. 그의 검소함과 절제는 이방의 사치방종과 대비되어 더욱 돋보였으나 이는 동시에 이방의 불만을 증폭시키는 원인이기도 했다. 강력한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이 피가 다시 나의 목을 조르는 칼날이 될 줄이야. 정중부는 홀로 묵묵히 차를 마셨다. 차가운 찻잔에서는 연기만이 희미하게 피어오를 뿐이었다. 1171년 2월 개경은 표면적으로는 안정을 찾은 듯 보였다. 무신들의 칼날 아래 숨죽이던 백성들도 점차 일상으로 돌아가는 듯했다. 멈출 줄 모르던 가뭄으로 인해 백성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으나 연이은 숙청의 광풍은 잠시 잦아든 듯 보였다. 그러나 정중부의 마음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다. 그는 관사의 깊은 곳, 자신의 집무처에서 밤늦도록 불을 켜두고 있었다. 창밖에는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치고 가지가 앙상한 나무들이 그림자를 흔들었다. 그의 머릿속은 이방의 거침없는 행보로 가득했다. 이방은 최근 들어 자신의 위세를 더욱 과시하며 사적인 무리를 모으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는 자신의 본거지인 보현원의 강력한 사병 집단을 양성하고 자신의 세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움직임을 끊임없이 보였다. 이방 장군의 힘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이 나라의 모든 군사들이 그에게 복종하는 듯하다. 병부의 낮은 관리가 다른 관리에게 속삭였다. 정중부 장군이 너무 조용히 계시는 것이 아닌가? 이러다가는 모든 권력을 이방 장군에게 빼앗길지도 모릅니다. 정중부의 귀에는 이방을 추종하는 세력들의 말뿐 아니라 그의 반대 세력들이 내뱉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들려왔다. 이방, 저 자가 과연 누구를 위해 칼을 휘두를 것인가? 명분 없는 피를 흘려서는 아니 되거늘. 정중부는 책상 위에 펼쳐진 지도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지도의 북동쪽 명주 일대에 붉은색 점이 찍혀 있었다. 최근 그곳에서 의종의 보기를 바라는 세력이 움직이고 있다는 소문이 스멀스멀 퍼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동북면 병마사 김보당이라는 인물이 은밀히 세력을 규합하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되었다. 김보당이 패주를 포기시키려 한다고?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구나. 정중부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다. 김보당의 나는 오히려 하늘이 내게 준 기회인가? 바깥의 적보다 안쪽의 적이 더 두렵구나. 김보당은 오히려 저 이방을 견제할 명분을 줄지 모르겠군. 이 난을 명분 삼아 조정의 혼란을 잠재우고 동시에 정중부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걸렸다.
그 미소는 불안감과 냉혹한 계산이 뒤섞인 것이었다. 그는 결국 자신의 손으로 들어올린 권력을 지키기 위해 더 큰 폭풍을 예비해야 함을 직감했다. 무신 정권의 피로 물든 새 출발은 끝나지 않는 갈등과 배신의 그림자를 드리우며 또 다른 피해 파국을 예고하고 있었다. 이 혹독한 겨울이 지나면 고려의 땅에 과연 어떤 폭풍이 휘몰아칠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정중부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손은 무의식 중에 허리춤의 칼자루를 어루만지고 있었다. 다음 제2부에서 계속됩니다.